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검사장까지 오르면서 한때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하기도 했던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최윤수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관련된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윤수 전 차장의 부하였던 추명호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을 내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했는데 그 내용을 최 전 차장도 보고받았던 겁니다. 추명호 국장이 기선 보고하는 거 알고도 묵인하셨습니까? 검찰 조사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최윤수 전 차장은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 관련 첩보를 관리하고 이를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건 국정원의 통상 업무라고 반박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최윤수 전 차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과 구속영장 재청구도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4일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 등을 기습적으로 압수한 것도 관계자들과 수사에 대응하려고 접촉한 증거를 확보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2차례나 구속영장을 기각당했던 만큼 최대한 철저하게 준비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호남계 중진들의 거센 반대에도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 협의체를 가동합니다. 예산안과 법안이 연대 대상이지만 지방선거연대, 더 나아가 통합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정책적인 공조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고 공조하는 그런 경험들,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안 대표의 통합 마이웨이에 비안철수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곳곳에서 감정 싸움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안 대표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삼선의 유성엽 의원은 안 대표가 걷는 통합의 길을 결단코 함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기어이 통합을 하겠다면 가고 싶은 사람만 가라, 보따리 싸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호남계 중진들은 곧 평화개혁연대를 출범시켜 안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를 저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측이 본격적인 세대결에 나서면서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국민의당의 내용이 임계치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주말 주한 외교사절과 평창올림픽 경기시설을 둘러본 자리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호소했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이 참가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며 북한의 참가는 전체 국제사회가 분명히 환영할 남북 화해와 평화를 구축할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에 대해선 회원국으로서 올림픽에 기여할 의지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과 북한의 올림픽 참가 유도를 위해 대회기간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평창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준수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림픽 기간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은 검토가 가능한 옵션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논의되거나 결정된 적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평창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등과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재밌는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연주. 웃지 마요. 집 타이틀 말할 때는 이연주. 이름만 봐도 너무 재밌어요. 그 이름 바꿀게요, 순서를. 류여해. 진짜. 그런다고 안 터지는 게 아니야. 류여해, 이연주, 누가 더 관종인가? 그러니까 이연주는 같은 동양이신, 선후배관계이신. 문득 생각난, 얼마 전에 고향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술 한잔을 했는데, 그때 우연찮게 이연주라는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이연주라는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모두들 비명을 질렀어요. 신음소리도 내고 왜 그래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
최근에 이제 막말의 화신은 새로운 화신으로 등극하고 있는 유해 씨. 유해 씨가요, 73년생이고, 이현주가 72년생이에요. 나이도 비슷하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가슴 아파하고 있는 분 한 분 계십니다. 이분 누구냐면은 나경원 씨인데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신 것 같아요. 이젠 끼질 못해.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유여애가 탄핵이니 뭐니 어수선한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경선을 할 때 사실상 일반인에 가까웠고요. 무슨 대학교 교수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유튜브 같은데 우리 팟캐스트 비슷한 거를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해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요즘 정당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당대표 선거 인물들 따로, 최고위원 선거 따로 나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유해가 전당대회 등 어떤 선거전에서 굉장히 갑툭튀를 내요.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막 이러면. 그게 굉장히 뭐랄까, 어마무시한 엄청난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친박들이 환심을 사요. 태극기 들고 막 다니면서 뭐 박근혜 대통령 지켜야 된다고 하고. 태극기 손목에 감고 다니잖아요. 실제로 홍준표가 당대표가 되긴 했지만 사실 핵심들은 친박인 상황에서 최고위원들은 다 대부분 친박이 됐잖아요. 그 상황에서 최고위원이 돼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댓글에 이렇게 쓰더라고. 저런 게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는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당원이면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건데 마케팅 자체를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막 말도 막 잘하는 것 같고 시원시원하게 하고. 아니 그래서 이제 뭐 하이힐도 벗어 던지고 자기는 머리도 앞으로 하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겠다. 발로 뛰겠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하이힐에 이렇게 정장 딱 머리까지 다 하시고 인사 나오시더라고요. 그 페이스북을 찾아봤어요. 이분이 트위터를 안 해서 페이스북을 한다고 그래서 페이스북 계정을 찾아봤는데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이제 막 새로 고쳤더라고요.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올렸는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화장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보는 순간 정말 제 폰을 중력 가속도로 때릴 뻔했어요. 왜요? 너무 화사하게 웃고 있어가지고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죽어가는 시국에 지 혼자 이렇게 화사하게 웃으면 되나 싶어서. 저 유여의 그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요. 배경 사진을 보니까 정말 천진난잡하다. 천진난잡하다. 약간 얼핏 보면 개그맨 김효진 씨 닮지 않았어요? 저 김효진 좋아합니다. 외모 품평 이런 걸로 가시 마시고요. 문제는 최근에 나왔던 발언 중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포항 지진을 두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천벌이라고 했냐 안 했냐. 나는 천벌이라고는 안 했다. 사실은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천벌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여론조사로 보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더만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다시 이현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유엔 일단 킵. 네. 이현주도 최근에도 계속 막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비판했던 밥하는 아줌마 뭐 미친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건 왜 불꽃놀이에 대해서 뭐 국민의 혈세로 어쩌고 이런 개설이 했다가 또 이현주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막말이라기보다는 좀 무식을 드러낸 예. 그러니까 몸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배어 있는데 이현주 씨 그러면 안 돼요. 유해 씨는 저는 솔직히 한편에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최고위원이 된 사람이고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 해본 적도 없고 잃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질러서라도 눈길을 끌어야죠. 유해 씨는. 근데 이현주는 명색이 재선 의원이에요. 알만한 사람이 알면서도 그 짓거리 하는 건 더 나쁘다는 거야. 반대를 위한 반대가 그런 거잖아요. 최근에 많이 언론을 못하고 있으니 되게 안타까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래서 계속 이죽거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내분 사태에 관련해갖고 이현주는 안철수 개 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서가지고 그거를 반박해주는 거야. 박지원이네 정동영이네 전정배에 대해서. 뭐 분당도 안 되겠지만 나가신다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식의 스탠스인 거야. 얼마나 얄밉겠어. 그 저기 발음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안철수 개라고 확실하게 발음해 주셔야지. 네. 잘못하면 안철수 개가 되거든요. 제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철수 개. 안철수 친안철수란 얘기죠. 안철수 개. 그 안철수 카테고리. 안철수 도구가 아니에요. 이 이현주가 한 발언 중에서 제일 화가 났던 게 이거였어요. 최저시급 1만 원 관련해서 한날 한시에 2명씩 직원을 해고하자. 한 번에 20명을 해고해서 힘을 보여주자. 의원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의원들한테서. 아니 시급 1만 원 올린다고 해고로 힘을 보여주자. 이거는 정말 막말의 경지를 넘어선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 최근에 이슈가 안 됐는데 이현주의 또 다른 만행 하나 있어요. 최근에도. 종교인 과세 유예. 그거 대표적으로 지금 구운동하고 있어요.
아, 이현주가요? 왜요? 검색해보세요. 이현주 종교인 과세. 이현주는 천주교 신자에서 종교인 과세 이슈하고 상관이 없을 텐데. 지역구에 가면 큰 교회가 있겠지요. 후원회. 그렇게 해서 후원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건데 어쨌건 유여회와 이현주가 왜 이러는가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 이러는가. 정말 정치인들에게 노이즈 마케팅은 필요한가? 저는 일단 노이즈 마케팅의 정의를 한번 마차님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각종 이슈를 요란스럽게 치장해 구설수에 오르도록 하거나 화제거리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현혹시켜 인지도를 늘리는 마케팅 기법을 말합니다. 소음이나 잡음을 뜻하는 노이즈를 일부러 조성해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부추기는 기법으로 주로 텔레비전의 오락 프로그램이나 새로 개방하는 영화 등을 홍보할 때 많이 이용됩니다. 노이즈 마케팅은요. 기획된 노이즈 마케팅은 실패로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나는 노이즈 마케팅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 노이즈 마케팅처럼 돼버렸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느낌이 아니고 나쁜 느낌의 여러 가지 것들이 화제가 되면서 그 사람이 이슈가 되는 거를 말하는 건데 노이즈 마케팅을 스스로 기획하고 하는 노이즈 마케팅은 100% 실패다. 팟캐스트로 한번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 새가 날아든다 이게 어떤 때는 어떤 시점에서 막 악플이 달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어떤 이슈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노이즈 마케팅을 기획해서 방송 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내가 이미 이게 노이즈여서 그게 사람들한테 막 입에 오르내리려갖고 순위 올려보겠다고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어쩌다 보니 어떤 분들에게는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 노이즈 마케팅처럼 보인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노이즈 마케팅이 일어나서 댓글창이 막 열리잖아요. 수백 개가 막 댓글이 달리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위가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노이즈 마케팅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 사람들은 그 물건을 사지 않아요. 그 방송을 안 듣는다고. 댓글만 갖고 싸우는 거예요. 순위 올려줄까봐 그 방송 안 들어드리죠.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은 그런 효과를 갖고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댓글 다시는 분들이 노이즈 마케팅으로 순위 올리니까 좋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 팩트가 틀렸죠. 노이즈 마케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난 노이즈 마케팅을 네.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저질이라고 생각해. 막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뭔가 좀 막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무단위로 꺼내서 우리가 주목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원래 성향상 그렇다고. 그리고 그건 오래 가지도 못하고 반짝이잖아요. 일부 출연자분들이 노이즈 마케팅처럼 보이는 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 내가 방송을 만들면서 노이즈 마케팅을 지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 해서 순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딱 저는 보고 있잖아요. 노이즈 마케팅처럼 보이는 그 논란이 된 에피소드 사람들이 많이 안 듣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자기 자신의 부고를 제외하고는 언론에 올인내리는 게 좋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논란거리가 만들어지고 예전처럼 사실 이런 거지.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 때는 느낌이 70대 30이었어. 보수 대 진보가. 그러다가 점점 이게 사실상 진보가 보수 쪽을 먹어가요. 김대중 대통령 되고 노무현 대통령 되면서 열린우리당 나오면서 국회 과반의석까지도 가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막 뒤집히고 이런 과정도 있었죠. 그래서 박근혜 탄핵 이후의 시점에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보수 대 진보의 진영이 7대3 정도 또는 8대2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표가 갈 건지 안 갈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급해. 노이즈 마케팅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존재감도 확인해야 되고 뭔가 말도 막 되게 하고 싶고 옛날에 5대5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보수와 진보가. 그럴 때는 노이즈 마케팅 하는 사람이 진보 쪽 또는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완고하게 지켜줄 세력들이 많을 때는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자기 지지자들 집계라는 거. 근데 이쪽의 파이가 너무 작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포항 지진에 관련해서 처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0%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유해가 그거를 말도 안 되게 어그로를 끄는 노이즈 마케팅을 하게 되면 유해는 국민 민심에 반하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로부터 유해가 좋은 평가를 받을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유해의 생각은 사실은 다수 말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소환장이 두려운 다수 정치인들의 생각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말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노이즈 마케팅도 자기 지지 기반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계속 노이즈 마케팅을 일으키면 저쪽으로 조금이라도 건너가 있던 자기들 진영 사람들에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 노이즈 마케팅이 21세기 대명천재는 이제는 잘 안 통한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게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였어요. 그때 문재인 후보에 대한 온갖 노이즈 마케팅이 그 다른 정당에서 벌어졌어요. 말도 안 되게 막 심하게 벌어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푸른나무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나를 지켜줄 세력이 압도적이지 않은 상태,
내지는 절반도 안 되는 아주 극소수인 상태에서는 노이즈 마케팅이 전혀 먹히지도 않고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투 의지만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지금 이 시기에는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국민의당이나 이런 아이들이 노이즈 마케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봐야 돼요. 근데 류여해가 그렇게 최고위원은 됐잖아요, 어쨌든. 자기들 안에서는 됐죠, 예. 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거는 친박들이 주류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을 민심이 떠났을 때 아주 골수 친박 당원들 중심으로 표를 내준 거고요. 그러면 홍준표는 왜 됐느냐? 그쪽 세력에 대안이 없었어요. 일단은. 그리고 홍준표 중심으로 대선을 치렀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홍준표를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다수 사람들이 홍준표와 유해를 찍어준 거거든요. 그건 국민 민심하고는 완전히 뒤떨어진 이야기죠. 불과 몇만 명 참여한 투표에 무슨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시점에서도 새누리당 또는 자유한국당의 당적을 유지한 사람들이 찍어준 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니고 보편적인 상식이 통한 게 아니라 범죄 집단 내부에서 그 집단 내부의 논리로만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심병 환자 2명의 이 행동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이름 붙여주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것도 안 된다. 그냥 이게 류여해 같은 경우는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무 말이라도 내뱉어서 최고위원이라는 이 직함이 있는 기간 동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기 이름을 이게 때려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일단 최선을 다해서 내뱉고 있는 거고, 이현주는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거든요.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머릿속 한켠에서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멍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려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거죠. 안철수 오빠와 손을 잡고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원래 광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광명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것 때문에 이 안철수한테 힘이 된다고 생각되는 말들을 찾다 보니까 사실상 말이 되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안철수가 말이 되는 짓을 해야지 뭔가 도와줄 수가 있는데 안철수가 너무 헛발짓을 하니까 헛발짓을 도와줄 만한 말을 찾다 보니까 아무 말을 찾아서 내지르는 형국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보고 그 사람들이 뭔가 좀 기획해서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어떤 개념적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봐주는 게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굳이 학문적, 사회적 분리를 하자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냥 우리가 분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 관심종자인 거예요. 분석을 해봐야지. 우리 같이 이제 수준 높은 팟캐스트 입장에서는 분석을 해드려야지. 그래서 그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거고요. 캐릭터도 중요해요, 여기서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캐릭터도 중요하다. 뭐냐면, 정치인들 사이에서의 이현주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이 사람은 대선도 나갈 거야. 조경태처럼?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죠. 왜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에 자천, 타천 많은 사람들이 광역 단체장 후보에 오르내리잖아요. 그러는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어마어마한 홍보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시각으로 봐왔을 때는 특정 무슨 특별시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뭐 특별시에 그 사람이 될 게 뻔해 보이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지? 정치인들한테는 그게 재산이라는 거예요. 안 돼도 상관없다. 우리는 될 가능성도 없는데 왜 자기 돈 벌어가면서 선거전에 나가지? 아니다. 어차피요, 자기 계산, 개인 계산 들어가는 것보다는 후원회네 뭐네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보전도 받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 경력 중에 서울시장 2가 아니라도 전 서울시장 후보. 그렇게 중량감을 키워나가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이현주가 그걸 너무 활용해 먹는 거예요. 저번에 왜 국민의당 안철수 나갔던 당대표 선거에도 정동영, 천전배, 안철수 사이에 딱 하나의 이물질이 하나 이현주가 있었잖아요. 이물질. 그 존재감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왜냐면 이게 폭넓은 팬층이 있고 뭔가 이렇게 악플이 달리더라도 특정 진영에서는 어느 정도 멘토 역할도 좀 하고 리더로서의 느낌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뭔가 좀 관심만 막 받고 이렇게 갑툭튀 느낌으로 노이즈 마케팅만 일삼던 자가 당대표 선거에 떡하니 나타나면 사람들이 같은 당에서 이현주 말 잘하네 할 것 같아요. 같은 당에서 보면 웃긴 거예요. 저 관심병 종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근데 이현주는 그걸 즐긴다는 거죠. 일종의 그런 것들을 관심이라고 즐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숟가락 다 얹는 거예요. 뭐 경기도지사 또 후보 출마해요. 할 거예요. 100% 장담.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무슨 죄예요? 가족들은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네. 그러면서 정치적인 중량감을 키운다고 하는데 그 중량감은 가벼운 언행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착각이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분한테. 언주디 씨. 그게
천성이 가볍고 철삭거리면서 말도 안 되는 어그로를 끄는 상태로 갔던 사람이 경기도지사 같은 데 나가면 나올 사람이 나왔네 하겠습니까? 진짜로 병자라고 보는 건데 문제는 진짜 중요한 건 왜 이런 폐단이 나타나느냐 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SNS의 폐해입니다. 이현주 중심으로 만들어진 크지도 않은 지들 나름대로 커뮤니티 속에서는 이현주 의원 화이팅 말 잘하네 뭐 등등 여러 가지로 계속 펌프질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외부로부터의 악플은 다 차단. 트위터 같은 데서 막 공격 들어오는 거 다 뭐 뮤트 또는 차단하기로 차단. 그리고 자기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만 막 계속 들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공격은 누군가는 막연하게 하겠지만 우리 쪽 커뮤니티에서는 나를 투사로 본다. 그 마인드 갖고 계속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인 이상. 그러면 그 지지자들이 잘못하는 거네. 대부분 그래요. 안철수도 마찬가지예요. 안철수 왜 그 국민의당에서 끝장 토론할 때 외부에서 피켓 들고 막 힘내라고 시위한 사람들은 다 안철수 지지자들이었어요. 얼마 전에 안철수네 뭐네 뭐 하면 그 무슨 당 행사, 당대표 출마하는 행사 전당대회에 보니까 뒤에 피켓 든 당원들이 왜 이렇게 많으신지.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을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게 하고 그리고 우뚝 서게 만들려면 지지자들이 얼마만큼 명석하고 똑똑하고 올바르고 자기 가치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유여애가 했던 말, 이현주가 하는 말들을 비추어 보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잘한 건 잘한다고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게 정권에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유여애의 말이 왜 지지율을 떨어뜨렸겠어요. 국민의 정서와 괴리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니 할 말이 있고 다른 할 말이 있지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사실 지진 시스템이네 뭐네 문재인 정부가 그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하면 또 얼마나 했을 거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국민적인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가 나면 공격하기 이전에 같이 합심해가지고 이게 고난을 극복하자 요 마인드가 10원어치도 없다는 거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하자마자 공감해서 사람들이 와 문재인 싫어하고 지지율이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올라버린다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유해 입조심 시켜야 돼요. 자유한국당은 유해 같은 자들을 입조심 시켜야 되고 국민의당은 이현주 같은 자들이 입조심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민의당 합당이냐 아니냐를 놓고 끝장 토론하고 이럴 때 나온 이야기가 이제서야 안철수 반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왜 딴지거냐 이런 뉘앙스의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반대파에 서봐야 그 느낌을 아는 거예요. 쓸데없는 존재감 필요 없고요. 하기야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고 빨아주면 언론이 받아주지도 않죠. 언론 문제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잘하는 거 잘한다고 하고 정말로 국민 정서에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케어 잘하고 있다. 포항 지진도 잘했다. 좋다. 근데 이번에 세월호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아니겠지만 유해에 관련된 것들 은폐된 건 아니지 않느냐. 진정한 진상조사 해가지고 책임자 엄벌하라. 이 정도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기존에 해왔던 말이 반대를 위한 반대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비판을 해도 비판으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유해 이현주 씨 계속 그렇게 똥볼 차시는 게 여러분들 당인을 위해서는 좋지 않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나저나 나경원이 그립다 진짜. 아 진짜 변태 같아. 아 이게 나경원은 이 판에 끼기에는 뭐가 안 맞아요. 그 말이에요. 네. 자기가 레벨루가 다르잖아. 네. 사선 의원이야. 유해는 지금 초선이야. 유해가 최고위원회에서 막 튀려고 엄청 발언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유효에는 초선도 아니죠. 국회 경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만큼 자유한국당의 그 당시 전당대회 때 선출된 권력들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나갈 사람도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달력에 의미 있는 날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어른들 말씀이 하나하나 이해가 된다는 것. 그래서 되뇌이는 말, 어른 말씀 중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젊을 때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 나이 든 사람들은 희망도 비밀도 설렘도 없을 거라는 생각. 네, 나이를 속력에 비유한다면요. 들어보셨죠? 10대는 시속 10km, 20대는 시속 20km, 30대는 시속 30km, 40대는 시속 40, 50대는 시속 50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빨라지면 우리도 더 부지런해져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진행의 박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쌤.
롱코트 입고 오는 한창섭입니다. 그 장국영 네. 코트를 좀 모방을 해봤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오늘 네, 가죽 자켓을 입고 오신. 그러면은 나이가 네. 100살 넘으신 분들은 다 과석이네요. 그래요. 정말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가. 벌써 11월도 중순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달력을 보면서 우리가 또 새 달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새날에서 달력을 준비하고 있는데 2018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분 달력 신청하셨나요? 당연히 했죠. 그걸 질문하는 자체가 문제죠. 그래서 그 달력이 아직 샘플은 안 나왔지만 네. 찾다 보면 박 기장님, 한쌤 얼굴이 다 나옵니다. 행복합니다. 네. 찾아보세요. 자, 어떤 사람의 집 옆에요. 쇠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대요. 근데 밤마다 이 작업 소음에 숙면을 취할 수 없었던 그가 상담소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담을 했더니요. 상담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당장 그 회사에 주식을 사십시오. 그랬더니 그날 밤부터는요. 그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야지 공장이 잘 돌아가는구나 하고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답니다. 나이도 먹고 마음도 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지난주 영화 러브레터 어떻게 보셨어요? 오긴키 데스까? 잘 계시나요? 괜찮으셨어요? 예, 그런 연인 관계에 네. 그런 대사 말고 가끔은 왜 정말 오래됐는데 뵙고 싶은 선생님, 그리고 어렸을 때 잘해줬던 시골에 사시는 친척, 그리고 정말 친하게 지냈던 고등학교 동창, 그리고 언젠가는 한번 만나보고 싶은 첫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연락이 된다면 정말 막 십수년 또는 뭐 몇십 년 만에 전화해가지고 잘 지내십니까라고 묻는 그 식의 안부 인사 있잖아요. 이 말처럼 일본 말이어서 약간 좀 코미디스럽게 너무 많은 패러디를 했어요. 오겐키 데스카를. 근데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했다면 잘 지내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게 얼마나 그 가슴 따뜻한 말인지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요. 지난주에 그 수능 연기 됐었잖아요. 네. 네. 정말 오겐키 데스까 하면서 안부를 물었던 분이 있었네요. 포항에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재난 문자 받고 문자를 넣었더니 그분도 방송하던 분이었는데 방송 중에 대피하고 있다고. 저는 사실 이제 오늘 좀 마음이 그런 게 광주의 그 대학의 음대 학장으로 있는 친구가 이제 매년 자기 피아노 전공인데 그 연주회를 가을에 합니다. 하는데 제가 한 번도 못 내려가 봤거든요. 그런데 5개월 전에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약속을 해서 이번에는 꼭 내려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오늘 이렇게 방송하지 내일은 또 이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 논술 그걸 강의 촬영이 있어서 못 가게 돼서 어제 통화를 좀 길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출판 기념회를 했던 친구가 간암에 걸려서 지리산에 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우울했어요. 그 말씀하신 김에 제가 한 3주 전에 거의 멘붕에 빠진 주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김주혁 씨 돌아가신 그 주인데 그 주 수요일이었어요. 방송 중인데 부고가 하나 문자로 날아들더라고요. 네. 여기서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 망하고 굉장히 어려웠을 때인데 이제 술 한잔 혼자 하러 가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이 나중에 새가 날았다 가장 초반 멤버들 처음 만난 곳이기도 해요. 제가 그쪽으로 오라 그랬거든. 시장통에 있는 아주 허름한 순댓국집인데 그 집을 어려울 때 가면 뭐 항상 돈 내고 술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이나 술을 외상도 하고 막 먹던 곳인데 몇 년 후에 내 또래의 친구가 찾아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집 아들이었는데 그 친구가 저랑 상황이 좀 비슷했어요. 사업 망하고 이제 부모님이 고령이셔가지고 물려주면서 좀 배워라 했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장사를 잘한 친구거든요. 그 후로 수년 동안. 네. 가끔씩 이제 제가 바빠지면서 못 가긴 했지만 어려웠을 그 끝물일 정도였었는데 가서 눈치를 쭈삣쭈삣 보고 있으면 뭐 그냥 먹고 가. 뭐 돈 있으면 갚아. 이런 스타일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부위만 따로 잘라가지고 국밥 말아주던 그런 친구예요. 너무 좋아서 이제 제가 바빠도 가끔씩 이제 계절에 한 번이나 뭐 명절 같은 때는 꼬박꼬박 이제 과일 상자 같은 거 넣어주던 바로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추석 때도 전에 만나가지고 잘 되고 있냐? 너 잘하고 있고 뭐 이제 그 시장통에 있는 그 건물이 철거가 돼서 곧 옮겨야 돼서 가게까지 알아보고 있던 그 중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날 부고가 온 게 뭐냐면은 낮 시간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원래 어머니 아버지가 살던 집이 있어서 가끔씩 거기서 이제 늦게 끝나면 자고 가기도 하고 근데 좀 피곤하다고 들어갔는데 안 나온 상황이 된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제 가보니까 죽어 있었던 거예요. 심장마비예요? 그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갑자기 죽는 거는 심장마비예요. 그래서 문득 그 멘붕이 어떤 식으로 빠졌냐면은 세상이 다 허무하더라고요. 김주혁 씨 죽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연락 많이 안 했던 사람들 그 즈음에 통화 좀 많이 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거랑 좀 비슷한 거죠. 어겐키 데스카의 그 느낌이. 그런 일이 있으셨네요. 그래서 그 후 장례 끝나고 네. 찾아갔어요. 한 번 더 그 가게에. 근데 문을 여셨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고령이셨고 장사를 안 하게 돼서 아들한테 물려준 가게인데 도저히 집에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차라리 문을 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장례식장 갔다 오고 나서 그때는 바빠서 길게 못 있었는데 그 가게에 갔더니 또 어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제 이름 부르면서 너는 잘 됐는데 그러시는데 마음이 아파가지고 돌아오는데 힘들었습니다. 진짜. 아들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찡하죠. 네. 자, 이번 주 박스오피스 순위 좀 알아볼까요, 마차님? 네, 이번 주 박스오피스는요. 5위가 새로운 영화 진입했습니다. 브라더인데요. 장유정 감독, 마동석, 이동희 주연입니다. 지금 포스터에는 웃기고 앉아있는 중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이 코미디 장르물이고요. 초반부터 점유율 5%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4위는 토르. 추석 이후부터 꾸준히 박스오피스 안에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 역시 새롭게 진입한 한국 영화입니다. 이용승 감독, 신하균, 디오 주연의 7호실. 진입하자마자 점유율 10%로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2위는 해피 데스데이. 해피 벌스데이가 아니라 데스데이인데요. 생일날 반복되는 죽음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받은 여대생의 끝나지 않은 파티가 이야기라고 합니다. 1위는 저스티스 리그인데요. 포스터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어벤져스가 출연을 하고요. 배트맨, 원더우먼, 슈퍼맨 등등. 이 영화가 지금 개봉되자마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인문학 순위 이번 주 변동 없습니다.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영인학을 선택한 16번째 영화입니다. 남자들의 의리와 형제애, 그리고 로운코트의 성냥개비, 쌍권총이 떠오르는 영화입니다. 홍콩 누아르 영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영웅 본색 함께 하시죠. 드디어 왔군요. 영웅본색. 베터 토마로우. 홍콩 영화. 홍콩 영화는 아마 영웅본색 같은 누아르 이전에는 무술 영화의 상징 같은 거였었죠. 한샘도 잘 아시겠지만 이소룡, 그다음에 성룡. 그러다가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게 이제 영웅본색을 시작으로 한 누아르 영화. 한국 영화가 굉장히 선망이었던 두 개의 대상이 있었잖아요. 헐리우드 영화와 홍콩 영화.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홍콩 영화의 새로운 맛, 무술 영화가 아니라 총이 등장하는, 이를테면은 삼국시대를 보다가 네. 그 일제강점기 이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총이 등장하면 있잖아요. 이 영화가 그 홍콩에서 개봉한 게 86년,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건 87년. 그렇죠. 예. 그 시절 제 친구들하고요. 친구들 사총사가 있어요. 이제 그 20대 이제 막 갓 되려고 하는 막 그런 분위기 속에 친구들하고 4명이 이 영화를 보러 갔던 기억이 나고요. 영화 속에 한번 빠지면 나오고 나서 꼭 성냥개비 물고 영화에 빠져가지고 거의 1시간 2시간 못 튀어나오잖아요. 친구들끼리 야 빠바방 뭐 하고 야 멋있지 않냐, 그리고 옷깃 세우고 그 당시만 해도 길거리에서 레코드사의 음악들이 좀 흔했었잖아요. 그러면 음악이 흐르면 거기에 맞춰서 왠지 내가 무슨 이런 누아르 영화의 주인공이나 되느냐 했던 바로 그 시절의 그 영화죠. 남자들은요 사실은 의리를 영어로 배우는 거예요. 그 또래에. 그리고 또 이런 폭력 영화들의 단점은 뭐냐면 이걸 미화시킨다는 거예요. 폭력과 총질, 뭐 범죄 이런 거를 미화시켜가지고 어떤 심리까지 생기는 줄 아세요? 주인공들이 악당들이잖아요. 경찰하고 싸우죠. 그러면 경찰을 편드는 게 아니라 악당 편을 들게 되는 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잘못 만들면 이게 굉장히 큰일 날 수 있는 모방범죄가 가능한, 그렇게까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중국 영화 그러면 뭐 정문문이다, 영정호투다 해서 이소룡 나오는 영화가 아마 거의 우리 시대에 석권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쌍절봉을 들고 다니고 그거를 휘두르고 다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 영웅본색이 나오고 이게 적응이 잘 안 된 게 우리가 과거에 봤던 중국 영화의 울통을 벗고 근육질이고 아주 이게 무술 그런 영화만 보다가 총질을 하고 쌍권총을 들고 이게 적응이 안 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가식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영국이 이 홍콩을 이제 중국에다가 반환하기로 합의를 보고 이러면서 홍콩이란 데가 얼마나 발달이 잘 되고 그다음에 금무역 거래가 왕성한 것 아니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홍콩 간다 그런 소리가 이제 우리들한테 많이 회자됐었는데 그래서 홍콩이 사실 영국 때문에 많이 발달됐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은 홍콩 그러면 문화의 상징, 번영의 상징, 밀수의 상징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윤발이라고 하는 초특급 스타의 탄생을 알린 영화이기도 하고 그 주윤발은 나중에 헐리우드 영화에 이제 진출도 하고 뭐 악역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주윤발의 그 잘생김과 근데 그 시절 사이에 주윤발 말고 정룡이 주는 그 중년 남자의 그 멋스러움이 있었어요. 특별히 영화배우 같은 외모는 아닌데 뭔가 이렇게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있었고 거기다가 한 명 더가 바로 장국영이죠. 네. 장국영은 또 다른 형태로 이제 대스타의 바늘에 올랐고 나중에는 또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하나가 또 왕조연입니다. 왕조연. 네. 천녀유혼. 그 홍콩 영화에 있어서의 양자경이라든지 등등도 있었지만 단연 탑은 왕조연이었다. 이게 우리가 왜 이제 피비캐츠, 브룩실즈, 소피마르소가 서양 배우들이라면 동양을 대표하는 남자들의 로망은 왕조연이었습니다. 혹시 리칭의 여선생이라고 영화 보셨습니까? 글쎄요, 못 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거기에 나왔던 그 중국 배우 여배우가 우리들한테는 로망이었어요. 아. 그때 저는 그 리칭의 여선생의 그 리칭으로 이름되는 그 배우를 언서머 나잇 나오잖아요. 아, 이제 외국어는 기억이 안 나요. 감독은 오우삼 감독이었어요. 1946년생 홍콩의 영화 감독, 제작자. 네, 1980년대에 영웅본색 그 이전에는 무협 영화를 제작을 했고 그렇게 제작을 했지만 무협 영화보다는 코미디 장르에서 인정을 받다가 1980년대 중반 영화들이 계속 흥행에 실패할 때, 슬럼프일 때 서극 감독의 제의로 영웅본색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행에 성공을 했죠. 네, 생각지 못한 그런 그 흥행으로 영웅본색 2편을 또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서극 감독과의 또 갈등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1, 2편은 오우상 감독, 3편은 서극 감독이 만들었는데 3편은 그렇게 많이 흥행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 서극 감독이 카메오로 출연을 했었어요. 여자친구 첼로 오디션 보잖아요. 그때 면접관들이 4명 이렇게 있었는데 맨 오른쪽에 선글라스 끼고 앉아있던 그분이 서극 감독이라네요. 그러니까 오우상 감독은 홍콩에서도 영화를 만들었지만 헐리우드 가서 만든 영화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영화 제목 미션 임파서블 2, 그렇죠. 브로큰 에러우, 페이스 오프 이런 영화들이 그 오우상 감독이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고요. 그러니까 오우삼 하면은 사실은 서극과 더불어서 홍콩 영화의 양대 산맥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연세가 이분이요 70살이 넘었습니다. 이제 현역을 뭐 떠나실 때도 된 바로 그런 나이고. 73 정도 되셨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시다가 다시 중국으로 오셔서 적벽대전? 경륜 있는 감독이 필요해서 다시 불러들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홍콩 자체가 중국하고 이제 넘어가고 이런 상태가 되면서 중국이 갖고 있는 정책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겠지만 가장 부러워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문화산업이 어떤 특정 시점까지는 아예 정지가 돼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중국의 문화혁명이나 뭐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다가 홍콩이 자기네 땅으로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류 부분을 제일 부러워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컨텐츠가 너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극 하나 만들면요 스케일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영화 하나를 만들면 우와 저거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건 헐리우드도 아니고 중국 영화만 가능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헐리우드에 진출해 있는 자기 나라 그 감독들을 막 불러들여서 비싸게 또 다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영화 예전에는 그 무협 영화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장국영, 주윤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웅본색 등 너무 잘 나가다가 계속해서 시리즈물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파먹기 하는 그런 영화들로 중국 영화가 좀 침체기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콘텐츠를 새로 찾지를 못하고 네. 인기가 있으니까 막 약간 비극적인 스토리 조금 가미해가지고 총질로 그냥 모든 걸 다 배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을 그대로 좀 따왔다 그럴까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친구라는 영화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 좀 비슷해요. 단지 총이 등장하지 않을 뿐이야. 사시미 칼이 등장하지. 근데 최근에 오우성 감독은 하지원하고 같이 새로운 영화를 찍고 있네요. 액션 영화 맨헌트. 영웅본색 4편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영웅본색 영화가 3편까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3편이 전부 다 리마스터링해서 그러니까 이벤트로 개봉을 한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영화가 들어온 게 87년이라 그랬잖아요. 네. 86년이 만들어진 해인데 96, 2006 해서 30년 만에 이렇게 리마스터링해서 네. 그 기념으로 한 번씩 재개봉 한번 하는데 누가 뭐 그거 히트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 음향도 좋게 만들고요. 그 화질도 좀 보정해가지고 좀 볼만하게 만들었던 작년이었죠. 그래서 이게 다시 나왔던 게 그 처음에 영웅본색이 개봉이 됐을 때요. 개봉관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비디오? 네. 아니 우리는 개봉관에서 봤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아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홍보의 차이인데 그 당시에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마어마한 홍보를 하거나 그런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냥 극장에 걸렸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고 재밌어가지고 막 몇 시간 동안 못 빠져나오게 만드는 그런 그 스토리 때문에 나중에 그게 입소문이 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영웅본색 1탄이 15만 명 들었다 그랬죠. 이게 아마 서울 극장에 한 개 상영관 이야기 하는 걸 거예요. 메인으로 걸었던. 전국적으로 보면 더 걸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영웅본색 2탄, 3탄은 사실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죠. 막 이렇게 1편을 능가하지 못한다 그래서 한 번씩 보고 나서 뭐 별론데? 그런 거였고 그 비슷한 예로요. 저는 그 장군의 아들. 네. 장군의 아들이 3탄까지 나왔는데 1탄도 재밌었고요. 2탄도 재밌었고요. 3탄도 재밌어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임권택 감독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왜 4탄이 안 나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근데 영웅본색 시리즈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 영웅본색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도 아마 그때 87년도에 우리나라 민주화 열기가 한참일 때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런 와중에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감정이 억눌려 있던 것이 사실은 어떻게 이 영웅본색을 통해서 좀 표출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총으로 쏴버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그 또래, 저희들과 어렸을 때 또래 남자들이 갖는 로망이 있어요.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공부 잘해 성공하겠다는 로망도 있지만, 다수의 남자아이들은 영화 같은 그 픽션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되게 환상적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해가지고 판검사 되고 이러는 로망보다 조직폭력배가 돼서 총을 쏠 수 있고, 누구를 내 앞에 무릎 꿇릴 수 있고, 이런 로망들을 잘못 가르칠 수 있는 부작용도 심한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미화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범죄 행위를. 그리고 성냥개비 입에 문다고 다 멋지게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자꾸 이쑤시개 입에 무시는 분들은 자제 좀 해주셨으면. 남자들 지나가면 성냥개비 3명 중에 2명은 성냥개비 입에 물고 롱코트 다 입고. 그 성냥개비가 어디서 난 거지? 라이터가 없던 시절에 그 조그만 성냥 갖고 다니는 그런 건데 그걸 왜 무는지 궁금해요. 원래 그게 용도가 뭔지 아세요? 이쑤시개 대용이에요. 성냥개비를 약간 비틀어서 이렇게 부러뜨리면 날카로운 면이 나와요. 그걸로 이슬을 쓰셨던 바로 그런 용도입니다. 그걸 성냥개비를 그렇지 않은 물 이유가 없어요. 주윤발은 왜 그랬을까요? 나도 그게 궁금해. 주윤발이 하니까 너무 멋있어서 따라하게 돼. 그리고 위조 지폐로 그 담배불을 붙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리마스터링 될 때 그 포스터에는 그 담배를 피는 씬을 없애기 위해서 그걸 없앴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하게 포스터가 나온 거예요. 법에 걸렸구나. 아이고 참. 저는 영웅 본색 하면은 주윤발만 떠올라서 그 기억만 했는데 영화를 다시 보니까 주윤발뿐만 아니라 정룡, 그러니까 보스, 정룡의 모습도 너무 멋있었고 장국영은 주윤발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그런 맑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앳된 미소년 같은 그런 느낌 있었고 조금 2003년도 그때 만우절날이었죠. 그래서 맞아요. 만우절날 거짓말처럼. 맞아요. 절반의 사람들은 안 믿었었던 것 같아요. 장국영. 네. 14년이 됐어요.
저는 지금도 장국영 하면은 그 만보추단. 아비정전. 네. 딴따따따따딴. 추셨죠. 그렇죠. 멋진 장면이었죠. 그 정룡을 우리나라에서도 드라마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정룡이 올해 나이로 71세 만으로입니다. 46년생이에요. 저희 어머니보다 한 살 어립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멋있는 캐릭터예요. 장국영은 어떻게 보면 좀 깎아놓은 밤톨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정룡은 뭐랄까 거기서 느껴지는 카리스마가 야 정말 조직폭력배의 두목처럼 느껴지는데 스마트한 두목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룡. 폭력배인데 좀 착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고 이 정용이라는 예명은 쇼브라더스 부사장이 홍콩의 알랭 들롱이 되라는 의미로 하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쇼브라더스가 문을 닫자 무협 영화를 계속 했었는데 대신 느와르 영화로 대부분 채워졌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봤냐면요. 조폭마누라 3편. 네. 도망자 플랜 B에서 얼굴을 보였습니다. 현역 배우로 지금도 활동 중이죠. 이 주제곡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너무 좋잖아요. 장국영이 불렀다고 합니다. 장국영이 워낙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가수다 보니까 그 본인이 출연하는 영화에는 대부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음악을 장국영이 노래를 했다 그래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당연정, 그 옛날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홍콩의 밤거리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주윤발이 쌍코피 터지면서 맞으면서 옥상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한쌤 홍콩이 이제 반환이 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잖아요. 네.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이제 홍콩을 점령하게 된 게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중국에다가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중국에다가 면화를 수출을 했고 중국에서 차하고 비단을 사오는데 영국 사람들이 차하고 비단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값을 뭘로 지불하냐면 은으로 그때 당시에는 은으로 지불을 했는데 은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영국에서 은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국에다가 줬던 그 은을 다시 가져오느냐 하고 연구한 게 인도에다가 아편을 재배를 해갖고 그 아편을 중국에다가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일정하게 아편을 피우는 장소 같은 데 있어서 낮에도 일을 안 하고 거기 가서 아편으로 취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중국에서 이제 아편을 몰수를 하고 금지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그 금지령 때문에 이제 아편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중국이 이길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졌잖아요. 청나라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동학시민혁명하고도 관계되는 게 이제 청나라가 영국의 전쟁에 져서 우리나라가 조공을 바친 거를 더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곡창지대인 이제 호남 평야에다가 많이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과중하고 사실 이제 착취가 된 건데 이게 1941년부터 45년까지는 또 일본군이 또 홍콩을 점령을 했습니다. 한때. 그리고 46년에 다시 이제 영국이 점령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1949년도에 바로 중국이 국공합작에서 이제 중국 공산당 모택동이 그 국민당을 몰아내잖아요. 그러면서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영국하고 좀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50년 1월 달에 영국이 중국을 승인을 해요. 그리고 대만하고 이제 또 관계도 정리를 다시 하는데 그래서 1963년도에 중국과 홍콩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다시 또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1972년도에 이제 영국이 우리가 이제 자유중국이라 그러죠. 타이완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홍콩에 대한 안전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이제 그때 영국과 중국은 이제 홍콩을 반환하기로 그렇게 협정을 한 다음에 97년도 7월 1일 날 정식으로 155년 만에 중국에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리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지금도 경제적으로는 대국이 됐지만 가장 취약한 것이 뭐냐 문화적인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홍콩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다고 할 때 많은 자본들이 홍콩을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그래야 자본가가 살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홍콩에 있는 아파트 값이나 건물 값이 굉장히 다운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그런 이제 선언을 하죠.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지금 홍콩 현지를 다 유지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과 같은 그런 홍콩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 느와르 영화라고 하잖아요. 네, 느와르. 약간 좀 미화시키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뜻일까요? 이제 느와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어인데요. 그게 이제 원래 검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18세기 이제 프랑스로 수입된 영국 고딕 소설이 있는데 로망 누아라고 있는데 거기서 유래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암흑과 조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암투를 벌이는 그러니까 영웅 본색 같이 그다음에 우리 과거에 뭐 친구와 같은 영화 그런 갱스터 누아르라고 하죠. 그러한 장르들이 있는데 상당 기간 이제 우리가 그런 영화들이 또 온 세계를 또 휩쓴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서부의 뭐 텍사스 쌍권총잡이들 그러듯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것이 어두운 골목길이라든가 이슬비가 내리는 인적이 거의 없는 스산한 거리, 가로등 밑에서 불안하게 서성이는 남자 그러한 이제 장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귀청을 때리는 그 총소리라든가 그다음에 현장을 급히 빠져나가는 자동차 엔진 소리 그리고 정체를 단번에 알아볼 수 없는 바바리 코트와 중절모를 착용하고 등장하는 그런 주인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느와르 장르의 보통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부패라든가 배반이라든가 냉소주의, 환멸 등이 그런 기본 줄거리를 가지고 있죠. 통화 위조, 그 위조 지폐를 만드는 그런 조직단이었잖아요. 그 위조 지폐를 만들다 걸리면은 그 죄가 대단할 것 같은데요, 한쌤? 저도 그래서 전에 제가 알기로 위조 지폐를 이제 위조하게 되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이 된다고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제가 이번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2016년도 1월 6일 날 이게 폐지가 됐어요. 위헌이라 그래갖고 폐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에 관한 죄는 우리가 형법 이제 보면 뭐 207조에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가중처벌됐다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가중처벌 되는 그런 조항이 헌법 조항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일반 그런 이제 범죄와 똑같이 이렇게 형법에 나와 있는 대로 처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런 재미있는 일도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구내 매점에서 학생이 5,000원짜리를 위조를 해갖고 빵을 사 먹었나 봐요. 그런데 그 매점 주인이 참 현명하게 거기다가 A4 용지에다 써가지고 거기다 붙였어요. 위조 지폐를 사용한 5,000원짜리 사용한 학생은 자수하면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한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거고 얼마나 국가에서 엄벌하는지를 잘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장난 삼아서 요즘에 많이 그런 인쇄기술이 발달돼서 위조를 한다 그래요. 주윤발과 장국영이 나왔던 CF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밀키스 찍었었죠. 밀키스. 밀키스 대단했죠. 야. 장국영도 찍었었죠. 그 초콜릿? 내 사랑 투유. 마차님이 어떻게 밀키스를 다 기억하세요? 그때 저는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네 알죠. 그 발음 있잖아요. 사람이에요. 밀키스. 네. 그 밀키스 대단했는데 그때 야 인기가. 마차님 상당히 연식이 좀 되셨나요 그러면? 근데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영웅본색에 우리나라 음악이 나오잖아요. 구창모의 희나리. 구창모의 희나리가 나온 게 85년이고요. 이 영화가 나온 게 86년인데 그걸 이제 번안해서 그들이 가져가서 그들의 노래로 부르는 거잖아요. 홍콩 영화, 소림사 영화에 한국 사람들이 팬이 많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적인 거를 집어넣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음악인데 헐리우드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쓴다. 그러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음악이 거기에 이제 번안돼서 나온다고 하면. 그런데 이 희나리 가사가 저도 사실 옛날에 많이 불러봤는데 이렇게 좋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가사를 이번에 다시 봤더니 이렇게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사. 사랑하며 세심했던 나의 마음이 그렇게도 그대에겐 구속이었어. 믿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헤어지는 이유가 됐어. 내게 무슨 마음의 병이 있는 것처럼 느낄 만큼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그대 외려 나를 점점 믿지 못하고 왠지 나를 그런 쪽에 가깝게 했어. 그 다음이 더 멋있습니다. 나의 잘못이라면 그대를 위한 내 마음의 전부를 준 것뿐인데 죄인처럼 그대 곁에 가지 못하고 남이 아닌 남이 되어 버린 지금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은
퇴색하기 싫어하는 희나리 가수. 정말 기가 너무 멋지네요, 진짜. 후렴이 더 멋있어요. 근데 뭐 너무나 세고 있긴 하지만요. 희나리가라는 게 덜 마른 장작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장작이 덜 말랐으니까 이제 시골에서 겨울에 쓰려고 장작을 막 패요. 네. 근데 이게 바로 떼면 연기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특정한 시점 정도에 말리거든요. 말리면 생나무의 느낌이 사라지면서 마른 나무가 돼가잖아요. 그래서 이 가사가 퇴색하기 싫어하는 희나리 가수 이런 거거든요. PD님은 그런 장작을 떼보셨습니까? 그럼요. 제가 우리 촌놈인데요. 두 분은 박희정 선생님이나 마찬가지는 모르시죠? 저는 그걸 많이 떼봤습니다. 그것도 큰 솥에다가 밥도 해보고. 이게 그 역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 새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산악지방,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첫 번째는 부러진 나뭇가지 같은 걸 다 수거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겨울 준비하기 전에. 그걸 가져오거나 그것도 좀 부족하면은 이제 톱으로 나뭇가지 등을 잘라서 또는 어떤 경우는 벌목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숲이라는 게. 그 필요 없는 나무들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잘라서 이동해 와가지고 집에서 다시 톱질을 해가지고 사이즈를 적당히 만든 다음에 요걸 도끼로 패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골은 평야지대가 90%였어요. 그러면 뭐가 많이 나와요? 지풀. 지풀로 주로 뗄 정도로 그만큼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산도 일부는 있거든요. 산에 가서 이제 보통 주로 설가지 같은 거 위주로 해가지고 겨울에 그걸로 불 떼고 밥 해 먹고 그렇게 살았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외할머니 댁이 해남이었거든요. 땅끝 마을. 그래서 초등학교 때인가 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 할머니가 동생하고 저는 방에다 딱 따뜻하게 군불 떼주시고 그걸로 할머니는 마당 쓰시고 눈 오는 거 그랬던 그렇죠. 풍경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맘때쯤 되기 직전, 그러니까 늦가을쯤에 가면은 군대 가면은 쌀이비 하는 때가 있어요. 야, 쌀이비 하러 가자 하면 모든 부대원들이 이 낫 이런 거 들고 이제 부대 밖으로 나가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쌀이만 전부 다 이렇게 배에 와서 그걸로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겨울나기 준비인데. 그렇죠. 쌀이비로 만들어 놓고 군대는 있잖아요. 눈이 막 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밀어내는 썩가래랑 흔히 말해서 밀대 같은 거 썩가리랑 쌀이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운동장, 연병장에 눈이 이만큼 쌓이잖아요. 이거를 치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겨울에 눈은 안 치우고 그대로 두면 이게 녹고 하면서 다 얼음바다가 되죠. 그쵸. 그러면 군인들이 훈련받을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려고 치운다고. 계속 치우게 만드는 거예요. 눈 치우는 것 자체도 훈련이지만 어쨌건 군대에는 연병장에 눈이 쌓여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치워야 돼. 어떤 경우는 겨울 내내 치워.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PD님이 눈 말씀하시니까 우리 두 분은 지금 이 낭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딱 벌써 군대에서 눈 그러면 고통이 먼저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주윤발이 화내고 있어요. 네, 주윤발로 돌아오겠습니다. 1955년 홍콩 출생이고 키가 186cm예요. 엄청 크네요, 홍콩 사람 치고. 엄청 크죠. 예. 네, 근데 처음에 그 장면 보면 정룡하고 그 주윤발하고 딱 두 명 들어오는데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굉장히 체구가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970년대 TV 드라마로 경력을 시작해서 1980년대 영웅 본색으로 이름을 알리고 거의 아시아의 스타 배우로 급부상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고요. 와호장룡, 방탄승 기억나실 거예요. 공자 춘추 전국 시대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몇 년 전에 환갑을 맞이했는데요. 이 80년대 남자들의 따거 중국어로 따거가 형님인가요? 예. 예. 이 80년대 남자들의 따거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리고 지하철 타고 다닌답니다. 8천억 원이래요. 짱. 와. 멋있다. 의리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구경은 1956년에서부터 2003년 4월 1일 47살에 마감을 했고요.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장구경의 초콜릿 CF, 오리온 투유, 초콜릿이 3부작으로 제작이 됐는데요. 1편은 이별, 2편은 방황, 3편은 재회. 그래서 이 광고 이후에 초콜릿 판매량이 광고 전보다 10배 이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주윤발을 이야기하면 홍콩 영화에서 라이벌을 이야기 안 하면 안 돼요. 이 영화는 안 나왔지만. 유덕화. 그러니까 주윤발과 유덕화가 쌍두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덕화가 나올 영화가 언젠간 하게 되겠죠. 그때는 주윤발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 됩니다. 네, 정말 아까 우리 아비정전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영웅본색, 천녀유혼, 종횡사회, 폐왕별이, 동사서독, 아비정전, 해피투게더, 이게 다 장구경이 출연했던 영화인데 60여 편의 영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패왕별이가 프랑스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을 수상해서 국제 영화계의 이름을 알린 계기가 됐죠. 명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명장면. 저는 화분에서 권총 빼가지고 쏠 때 저거 어떻게 갖다 놨지 미리? 그러니까 남자들이 제일 멋졌던 건 쌍권총이죠. 네. 쌍권총의 롱코트. 그 장면 이후에 굉장히 멋있었는데 영웅 분석하면 딱 그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이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좀 안쓰럽게 됐더라고요. 주차장에서 친구를 기다리면서. 아, 네. 그러니까 때를 기다렸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세하게 안 다뤘는데 선글라스 낀 것이 남자들이 로망이 된 것도 사실은 주윤발 덕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청소년 유년 시절에 만약에 그 영화를 봤다면 선글라스 끼고 권총 들고 롱코트 입고 성냥개비는 빼더라도 네. 멋진 남자의 상징 같은 게 잘못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글라스 하면 범죄성 떠오르는 것도 사실 이 영화 영향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여자분들이 권총으로 그렇게 사람 못 죽입니다. 잘 안 맞거든요. 다 맞잖아요. 그 영화에서는. 이게 사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영화관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여자들은 너무 이제 슬퍼서 울었대요. 어떡해 죽어간 불쌍해 막 이런데 뒤에서 남자들은 이 새끼 되게 멋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지운발. 사실 저는 막 이 쌍권총 이게 자꾸 막 쏘서 막 죽고 막 자기는 살고 이러는데 너무 좀 과장됐다 이런 느낌을 사실 받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냥 모르면 재밌는데 맞아요. 그때 알면 재미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 2편 할 때 주윤발 또 정용, 오우상 감독이 한국을 방문했대요. 또 난리가 난 거죠, 영화관에서. 그 팬들이 주윤발 코트, 바바리 코트, 뭐 옷을 다 뜯어가지고 뜯길 정도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해외 스타들이 한국에 방한하는 게 그렇게 자주 있던 때도 아니었고, 그런데다가 광고까지 나오고 하니까 그때는 거의 헐리우드 스타만큼의 인기가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그 마이클 잭슨이 그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끝나고 나서 강남역에 타워 레코드. 예, 타워 레코드. 예, 맞아. 거기를 제가 있었는데 거기를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마이클 잭슨을 한 3m, 2m 그 앞에서 봤습니다. 와, 그러셨구나. 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남자들한테 의리는 뭘까요? 의리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연령대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의리라는 개념이. 사춘기 때의 의리는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요? 의리를 지키려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러고. 그 시절의 논쟁은 뭐냐면 여자친구하고 나하고 위험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래요. 맞아, 그런 얘기 많아요. 그게 남자들의 의리예요. 근데 그게 점점 나이를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바뀌는데 가장 의리를 퇴색시키기 쉬운 게 돈입니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살면 의리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한쪽은 너무 부자가 되고 한쪽은 가난한 상태가 되면 거기까지는 의리로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사람 주기 싫어하면 의리가 깨집니다.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남자들에게 의리란 나이 먹어서는 그런 거 아닐까요? 가끔씩 만나서 술 한잔하는 정도. 저는 더 이상의 의리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가정을 가지는 이상 남자들은 젊었을 때만큼의 의리를 발현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저는 의리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의리란 게 이제 친구한테도 적용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옆에 이제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속에서 크게 이 어긋남이 없이 대하는 것, 이것이 의리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 이 양심에 그 좀 위배되는 그러한 일에 유혹을 받을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 지켜주는 거,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저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내가 대신 막아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저는 의리라고 생각이 돼요. 영화 속에서 형이 있다는 게 저는 여자지만 여자들은 언니 동생이잖아 이렇게. 근데 형 부르는 그 느낌이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호 같은 형이 있다면, 자걸 같은 귀여운 동생이 있다면, 그리고 마크 같은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그것을 다시 느꼈어요. 제가 다시 새삼스럽게 정말 느꼈습니다. 저도 그런 형이 있습니다. 우리 친형이 그런 분이에요. 네. 잘 살고 있을 땐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많이 힘들었을 때 기대하는 거 별로 없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주 거액은 아니지만 상당히 거액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지 딱 들면서 힘들지? 써? 그렇게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 많이 하지 않고 자기의 선행을 이야기할 때는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쓱 내밀고 그런 의리를 갖고 있는 형님이 지금도 저한테는 있으니까
그 존재만으로도 예를 들면 아주 극한의 상황으로 가지 않으면 그때쯤 되면 형이 나 도와줄 거야라는 그 든든함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의지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동생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삼형제는 그런 의리가 좀 있어요. 서로 간에 돕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존재만으로 든든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진짜 나빠지면 도와줄 거야. 이 느낌으로 사니까 훨씬 더 사는 게 편하고 좋아요. 부럽네요. 얼마 전에 엄마를 블락한 저로서는. 시급 1만 원 올린다고 해고로 힘을 보여주자. 이거는 정말 막말의 경지를 넘어선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 최근에 이슈가 안 됐는데 이현주의 또 다른 만행 하나 있어요. 최근에도. 종교인 과세 유예. 그거 대표적으로 지금 그 운동하고 있어요. 아, 이현주가요? 왜요? 검색해보세요. 이현주 종교인 과세. 이현주는 천주교 신자에서 종교인 과세 이슈하고 상관이 없을 텐데. 지역구에 가면 큰 교회가 있겠지요. 후원회. 그렇게 해서 후원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건데 어쨌건 유여회와 이현주가 왜 이러는가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 이러는가? 정말 정치인들에게 노이즈 마케팅은 필요한가? 저는 일단 노이즈 마케팅의 정의를 한번 마차님이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각종 이슈를 요란스럽게 치장해 구설수에 오르도록 하거나 화제거리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현혹시켜 인지도를 늘리는 마케팅 기법을 말합니다. 소음이나 잡음을 뜻하는 노이즈를 일부러 조성해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부추기는 기법으로 주로 텔레비전의 오락 프로그램이나 새로 개방하는 영화 등을 홍보할 때 많이 이용됩니다. 노이즈 마케팅은요. 기획된 노이즈 마케팅은 실패로 돌아가요. 예를 들어서 나는 노이즈 마케팅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 노이즈 마케팅처럼 돼버렸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느낌이 아니고 나쁜 느낌의 여러 가지 것들이 화제가 되면서 그 사람이 이슈가 되는 거를 말하는 건데 노이즈 마케팅을 스스로 기획하고 하는 노이즈 마케팅은 100% 실패다. 팟캐스트로 한번 예를 들어드릴까요?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 새가 날아든다에게 어떤 때는 어떤 시점에서 막 악플이 달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어떤 이슈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노이즈 마케팅을 기획해서 방송 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내가 이미 이게 노이즈여서 그게 사람들한테 막 입에 오르내리려갖고 순위 올려보겠다고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어쩌다 보니 어떤 분들에게는 입맛에 안 맞아가지고 노이즈 마케팅처럼 보인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노이즈 마케팅이 일어나서 댓글창이 막 열리잖아요. 수백 개가 막 댓글이 달리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위가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노이즈 마케팅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 사람들은 그 물건을 사지 않아요. 그 방송을 안 듣는다고. 댓글만 갖고 싸우는 거예요. 순위 올려줄까봐 그 방송 안 들어드리죠.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은 그런 효과를 갖고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댓글 다시는 분들이 노이즈 마케팅으로 순위 올리니까 좋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 팩트가 틀렸죠. 노이즈 마케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난 노이즈 마케팅을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저질이라고 생각해. 막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뭔가 좀 막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무단위로 꺼내서 우리가 주목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원래 성향상 그렇다고. 그리고 그건 오래 가지도 못하고 반짝이잖아요. 일부 출연자분들이 노이즈 마케팅처럼 보이는 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 내가 방송을 만들면서 노이즈 마케팅을 지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 해서 순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딱 저는 보고 있잖아요. 노이즈 마케팅처럼 보이는 그 논란이 된 에피소드 사람들이 많이 안 듣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자기 자신의 부고를 제외하고는 언론에 올인내리는 게 좋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논란거리가 만들어지고 예전처럼 사실 이런 거지.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 때는 느낌이 70대 30이었어. 보수 대 진보가. 그러다가 점점 이게 사실상 진보가 보수 쪽을 먹어가요. 김대중 대통령 되고 노무현 대통령 되면서 열린우리당 나오면서 국회 과반 의석까지도 가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막 뒤집히고 이런 과정도 있었죠. 그래서 박근혜 탄핵 이후의 시점에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보수 대 진보의 진영이 7대3 정도 또는 8대2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표가 갈 건지 안 갈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급해. 노이즈 마케팅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존재감도 확인해야 되고 뭔가 말도 막 되게 하고 싶고 옛날에 5대5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보수와 진보가. 그럴 때는 노이즈 마케팅 하는 사람이 진보 쪽 또는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완고하게 지켜줄 세력들이 많을 때는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자기 지지자들 집결하는 거. 근데 이쪽의 파이가 너무 작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포항 지진에 관련해서 처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0%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유해가 그거를 말도 안 되게 어그로를 끄는 노이즈 마케팅을 하게 되면 유해는 국민 민심에 반하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로부터 유효회가 좋은 평가를 받을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유효회의 생각은 사실은 다수 말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소환장이 두려운 다수 정치인들의 생각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노이즈 마케팅도 자기 지지 기반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계속 노이즈 마케팅을 일으키면 저쪽으로 조금이라도 건너가 있던 자기들 진영 사람들에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 노이즈 마케팅이 21세기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검사장까지 오르면서 한때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하기도 했던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최윤수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관련된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윤수 전 차장의 부하였던 추명호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을 내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했는데 그 내용을 최 전 차장도 보고받았던 겁니다. 추명호 국장이 비선 보고하는 거 알고도 묵인하셨습니까? 검찰 조사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최윤수 전 차장은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 관련 첩보를 관리하고 이를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건 국정원의 통상 업무라고 반박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최윤수 전 차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과 구속영장 재청구도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4일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 등을 기습적으로 압수한 것도 관계자들과 수사에 대응하려고 접촉한 증거를 확보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2차례나 구속영장을 기각당했던 만큼 최대한 철저하게 준비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호남계 중진들의 거센 반대에도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 협의체를 가동합니다. 예산안과 법안이 연대 대상이지만 지방선거연대, 더 나아가 통합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여러 가지 그 사안들에 대한 정책적인 공조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고 공조하는 그런 경험들,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안 대표의 통합 마이웨이에 비안철수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곳곳에서 감정 싸움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안 대표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삼선의 유성엽 의원은 안 대표가 걷는 통합의 길을 결단코 함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기어이 통합을 하겠다면 가고 싶은 사람만 가라, 보따리 싸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호남계 중진들은 곧 평화개혁연대를 출범시켜 안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를 저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측이 본격적인 세대결에 나서면서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국민의당의 내용이 임계치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주말 주한 외교사절과 평창올림픽 경기시설을 둘러본 자리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호소했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이 참가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며 북한의 참가는 전체 국제사회가 분명히 환영할 남북 화해와 평화를 구축할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에 대해선 회원국으로서 올림픽에 기여할 의지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과 북한의 올림픽 참가 유도를 위해 대회기간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평창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준수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림픽 기간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은 검토가 가능한 옵션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논의되거나 결정된 적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평창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등과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재밌는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연주. 웃지 마요. 집 타이틀 말할 때는 이연주. 이름만 봐도 너무 재밌어요. 그 이름 바꿀게요, 순서를. 류여해,
진짜. 그런다고 안 터지는 게 아니야. 유여의 이현주 누가 더 관종인가? 그러니까 이현주는 그 같은 동양이신 선후배관 계이신. 그 문득 생각난 얼마 전에 고향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술 한잔을 했는데 그때 우연찮게 이현주라는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이현주라는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모두들 비명을 질렀어요. 신세기 대명천재는 이제는 잘 안 통한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게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였어요. 그때 문재인 후보에 대한 온갖 노이즈 마케팅이 그 다른 정당에서 벌어졌어요. 말도 안 되게 막 심하게 벌어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푸른나무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나를 지켜줄 세력이 압도적이지 않은 상태, 내지는 절반도 안 되는 아주 극소수인 상태에서는 노이즈 마케팅이 전혀 먹히지도 않고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투 의지만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지금 이 시기에는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국민의당이나 이런 아이들이 노이즈 마케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봐야 돼요. 근데 류여해가 그렇게 최고위원은 됐잖아요, 어쨌든. 자기들 안에서는 됐죠, 예. 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거는 친박들이 주류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을 민심이 떠났을 때 아주 골수 친박 당원들 중심으로 표를 내준 거고요. 그러면 홍준표는 왜 됐느냐? 그쪽 세력에 대안이 없었어요. 일단은. 그리고 홍준표 중심으로 대선을 치렀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홍준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다수 사람들이 홍준표와 유해를 찍어준 거거든요. 그건 국민 민심하고는 완전히 뒤떨어진 이야기죠. 불과 몇만 명 참여한 투표에 무슨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시점에서도 새누리당 또는 자유한국당의 당적을 유지한 사람들이 찍어준 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니고 보편적인 상식이 통한 게 아니라 범죄 집단 내부에서 그 집단 내부의 논리로만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심병 환자 2명의 이 행동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이름 붙여주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것도 안 된다. 그냥 이게 류여해 같은 경우는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아무 말이라도 내뱉어서 최고위원이라는 이 직함이 있는 기간 동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기 이름을 이게 때려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일단 최선을 다해서 내뱉고 있는 거고, 이현주는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거든요.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머릿속 한켠에서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멍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려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거죠. 안철수 오빠와 손을 잡고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원래 광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광명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것 때문에 이 안철수한테 힘이 된다고 생각되는 말들을 찾다 보니까 사실상 말이 되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안철수가 말이 되는 짓을 해야지 뭔가 도와줄 수가 있는데 안철수가 너무 헛발짓을 하니까 헛발짓을 도와줄 만한 말을 찾다 보니까 아무 말을 찾아서 내지르는 형국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보고 그 사람들이 뭔가 좀 기획해서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어떤 개념적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봐주는 게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이제 굳이 학문적, 사회적 분리를 하자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냥 우리가 분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 관심종자인 거예요. 분석을 해봐야지. 우리가 이제 수준 높은 팟캐스트 입장에서는 분석을 해드려야지. 그래서 그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거고요. 캐릭터도 중요해요, 여기서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캐릭터도 중요하다. 뭐냐면, 정치인들 사이에서의 이현주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이 사람은 대선도 나갈 거야. 조경태처럼?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죠. 왜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에 자천, 타천 많은 사람들이 광역 단체장 후보에 오르내리잖아요. 그러는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어마어마한 홍보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시각으로 봐왔을 때는 특정 무슨 특별시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뭐 특별시에 그 사람이 될 게 뻔해 보이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지? 정치인들한테는 그게 재산이라는 거예요. 안 돼도 상관없다. 우리는 될 가능성도 없는데 왜 자기 돈 벌어가면서 선거전에 나가지? 아니다. 어차피요, 자기 계산, 개인 계산 들어가는 것보다는 후원회네 뭐네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보전도 받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 경력 중에 서울시장 이가 아니라도 전 서울시장 후보. 그렇게 중량감을 키워나가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이현주가 그걸 너무 활용해 먹는 거예요. 저번에 왜 국민의당 안철수 나갔던 당대표 선거에도 정동영, 천전배, 안철수 사이에 딱 하나의 이물질이 하나 이현주가 있었잖아요. 이물질. 그 존재감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왜냐면 이게 폭넓은 팬층이 있고 뭔가 이렇게 악플이 날리더라도 특정 진영에서는 어느 정도 멘토 역할도 좀 하고 리더로서의 느낌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뭔가 좀
관심만 막 받고 이게 갑툭튀 느낌으로 노이즈 마케팅만 일삼던 자가 당대표 선거에 떡하니 나타나면 사람들이 같은 당에서 이현주 말 잘하네 할 것 같아요. 같은 당에서 보면 웃긴 거예요. 저 관심. 홍소리도 내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 최근에 이제 막말의 화신은 새로운 화신으로 등극하고 있는 유해 씨. 유해 씨가요, 73년생이고, 이현주가 72년생이에요. 나이도 비슷하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가슴 아파하고 있는 분 한 분 계십니다. 이분 누구냐면은 나경원 씨인데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신 것 같아요. 이젠 끼질 못해.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유여회가 탄핵이네 뭐네 어수선한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경선을 할 때 사실상 일반인에 가까웠고요. 무슨 대학교 교수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유튜브 같은데 우리 팟캐스트 비슷한 거를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해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요즘 정당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당대표 선거 인물들 따로, 최고위원 선거 따로 나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유여회가 전당대회 등 어떤 선거전에서 굉장히 갑툭튀를 내요.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막 이러면. 그게 굉장히, 어마무시한 엄청난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친박들이 환심을 사요. 태극기 들고 막 다니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켜야 된다고 하고. 태극기 손목에 감고 다니잖아요. 실제로 홍준표가 당대표가 되긴 했지만, 사실 핵심들은 친박인 상황에서 최고위원들은 다 대부분 친박이 됐잖아요. 그 상황에서 최고위원이 돼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댓글에 이렇게 쓰더라고. 저런 게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는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당원이면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건데 마케팅 자체를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막 말도 막 잘하는 것 같고 시원시원하게 하고. 아니 그래서 이제 하이힐도 벗어 던지고 자기는 머리도 앞으로 하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겠다. 발로 뛰겠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하이힐에 이렇게 정장 딱 머리까지 다 하시고 인사 나오시더라고요. 그 페이스북을 찾아봤어요. 이분이 트위터를 안 해서 페이스북을 한다고 그래서 페이스북 계정을 찾아봤는데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이제 막 새로 고쳤더라고요.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올렸는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화장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보는 순간 정말 제 폰을 중력 가속도로 때릴 뻔했어요. 왜요? 너무 화사하게 웃고 있어가지고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죽어가는 시국에 지 혼자 이렇게 화사하게 웃으면 되나 싶어서. 저 유여의 그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요. 배경 사진을 보니까 정말 천진난잡하다. 천진난잡하다. 약간 얼핏 보면 개그맨 김효진 씨 닮지 않았어요? 저 김효진 좋아합니다. 외모 품평 이런 걸로 가지 마시고요. 문제는 최근에 나왔던 발언 중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포항 지진을 두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천벌이라고 했냐 안 했냐. 나는 천벌이라고는 안 했다. 사실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천벌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여론조사로 보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더만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다시 이현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유엔 일단 킵. 네. 이현주도 최근에도 계속 막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비판했던 밥하는 아줌마 미친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건 왜 불꽃놀이에 대해서 국민의 혈세로 어쩌고 이런 개설을 했다가 또 이현주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막말이라기보다는 좀 무식을 드러낸 그러니까 몸에 반대를 위한 반대가 배어 있는데 이현주 씨 그러면 안 돼요. 유해 씨는 저는 솔직히 한편에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최고위원이 된 사람이고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 해본 적도 없고 잃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질러서라도 눈길을 끌어야죠. 유해 씨는. 근데 이현주는 명색이 재선 의원이에요. 알만한 사람이 알면서도 그 짓거리 하는 건 더 나쁘다는 거야. 반대를 위한 반대가 그런 거잖아요. 최근에 많이 언론을 못하고 있으니 되게 안타까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래서 계속 이죽거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내분 사태에 관련해갖고 이현주는 안철수 개 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서가지고 그거를 반박해주는 거야. 박지원이네 정동영이네 전장배에 대해서. 분당도 안 되겠지만 나가신다면 어쩔 수 없죠 이런 식의 스탠스인 거야. 얼마나 얄밉겠어. 발음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안철수 개라고 확실하게 발음해 주셔야지. 잘못하면 안철수 개가 되거든요. 제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안철수 개. 안철수 친안철수란 얘기죠. 안철수 개. 그 안철수 카테고리. 안철수 도구가 아니에요. 이 이현주가 한 발언 중에서 제일 화가 났던 게 이거였어요. 최저시급 1만 원 관련해서 한날 한시에 2명씩 직원을 해고하자. 한 번에 20명을 해고해서 힘을 보여주자.
의원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의원들한테서. 아니 종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근데 이현주는 그걸 즐긴다는 거죠. 일종의 그런 것들을 관심이라고 즐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숟가락 다 얹는 거예요. 뭐 경기도지사 또 후보 출마해요. 할 거예요. 100% 장담.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무슨 죄예요? 가족들은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네. 그러면서 정치적인 중량감을 키운다고 하는데 그 중량감은 가벼운 언행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착각이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분한테. 언주리 씨. 그게 천성이 가볍고 철삭거리면서 말도 안 되는 어그로를 끄는 상태로 갔던 사람이 경기도지사 같은 데 나가면 나올 사람이 나왔네 하겠습니까? 진짜로 병자라고 보는 건데 문제는 진짜 중요한 건 왜 이런 폐단이 나타나느냐 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SNS의 폐해입니다. 이현주 중심으로 만들어진 크지도 않은 지들 나름대로 커뮤니티 속에서는 이현주 의원 화이팅 말 잘하네 뭐 등등 여러 가지로 계속 펌프질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외부로부터의 악플은 다 차단. 트위터 같은 데서 막 공격 들어오는 거 다 뭐 뮤트 또는 차단하기로 차단. 그리고 자기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만 막 계속 들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공격은 누군가는 막연하게 하겠지만 우리 쪽 커뮤니티에서는 나를 투사로 본다. 그 마인드 갖고 계속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인 이상. 그러면 그 지지자들이 잘못하는 거네. 대부분 그래요. 안철수도 마찬가지예요. 안철수 왜 그 국민의당에서 끝장 토론할 때 외부에서 피켓 들고 막 힘내라고 시위한 사람들은 다 안철수 지지자들이었어요. 얼마 전에 안철수네 뭐 하면 그 무슨 당 행사, 당대표 출마하는 행사, 전당대회에 보니까 뒤에 피켓 든 당원들이 왜 이렇게 많으신지.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을,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게 하고 그리고 우뚝 서게 만들려면 지지자들이 얼마만큼 명석하고 똑똑하고 올바르고 자기 가치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유여애가 했던 말, 이현주가 하는 말들을 비추어 보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잘한 건 잘한다고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게 정권에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유여애의 말이 왜 지지율을 떨어뜨렸겠어요. 국민의 정서가 괴리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니 할 말이 있고 할 말이 있지.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사실 지진 시스템이네 뭐네 문재인 정부가 그 6개월이란 기간 동안 하면 또 얼마나 했을 거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국민적인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가 나면 공격하기 이전에 같이 합심해가지고 이게 고난을 극복하자 요 마인드가 10원어치도 없다는 거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하자마자 공감해서 사람들이 와 문재인 싫어하고 지지율이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올라버린다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유해 입조심 시켜야 돼요. 자유한국당은 유해 같은 자들을 입조심 시켜야 되고 국민의당은 이현주 같은 자들이 입조심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민의당 합당이냐 아니냐를 놓고 끝장 토론하고 이럴 때 나온 이야기가 이제서야 안철수 반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왜 딴지거냐 이런 뉘앙스의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반대파에 서봐야 그 느낌을 아는 거예요. 쓸데없는 존재감 필요 없고요. 하기야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고 빨아주면 언론이 받아주지도 않죠. 언론 문제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잘하는 거 잘한다고 하고 정말로 국민 정서에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케어 잘하고 있다. 포항 지진도 잘했다. 좋다. 근데 이번에 세월호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아니겠지만 유해에 관련된 것들 은폐된 건 아니지 않느냐. 진정한 진상조사 해가지고 책임자 엄벌을 하라. 이 정도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기존에 해왔던 말이 반대를 위한 반대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비판을 해도 비판으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유해 이현주 씨 계속 그렇게 똥볼 차시는 게 여러분들 당일 위해서는 좋지 않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나저나 나경원이 그립다 진짜. 아 진짜 변태 같아. 아 이게 나경원은 이 판에 끼기에는 뭐가 안 맞아요. 그 말이에요. 네. 자기가 레벨루가 다르잖아. 네. 사선 의원이야. 유해는 지금 초선이야. 유해가 최고위원회에서 막 튀려고 엄청 발언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유해는 초선도 아니죠. 국회에 경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만큼 자유한국당의 그 당시 전당대회 때 선출된 권력들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나갈 사람도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달력에 의미 있는 날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어른들 말씀이 하나하나 이해가 된다는 것. 그래서 되뇌이는 말, 어른 말씀 중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젊을 때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 나이 든